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교회와 요양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롯한 주요 사건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지금 1,097명입니다. 2단계 격상을 했는데도 지금 확산 속도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뭐 지금 한 5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1,000명 단위 이상이 나왔고, 사실 이제 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클러스터가 잡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산발적인 어떤 그 접촉들에 의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안 잡혔지만 지금 어느 정도 클러스터가 잡히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서 폭발적으로 2,00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내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반드시 거리 두기를 정확히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2.5단계, 뭐 3단계 이야기를 할 때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게 선제적인 조치인 거거든요. 어떤 숫자가 넘어갔을 때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폭발적인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조치로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보면 무엇이 넘어가면 뭐 3단계로 가겠다. 그러면 3단계 이후에 혹시 그 숫자가 넘어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까지 안 넘어가고 스톱됐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갔으니까 3단계. 이러면 혹시 좀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전문가 집단에서는 분명히 거리두기는 사전적인 조치이지 사후적인 조치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질본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야당에서는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별 상황을 또 보면 수도권 상황이 계속해서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전국적으로 확산세도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청나게 위중한 상황이라는 게 이게 주말에 그 검사 건수 자체가 2만여 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 수가 이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건 굉장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70% 이상이 집중돼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전국 단위에서 특히 전국 단위에서 집단적으로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가 전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던 충북 같은 경우만 해도 최근 이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어떤 경로로 확진자 수가 집계되는지를 보면 충북 청주 참사랑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60여 분이 나왔고요. 또 제천 교회와 김장 모임, 아주 굉장히 소규모 모임들이죠. 어떤 사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한 13분 정도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음성 소망병원에서 30여 명이 집단 감염을 당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서울에 그리고 인천, 경기권에 환자 수가 집중돼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에서 굉장히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지금 뭐 강원, 부산, 대구뿐만 아니라 경남, 전북 등도 20에서 40명 정도의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선제적으로 뭐 거리두기 격상 조치를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확진자도 역대 최다 환자가 나왔지만 서울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집단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서울 동부구치소거든요. 185명이 집단 감염 발생했습니다. 4월 20일 날 모 기고문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구치소인 것이고 이 구치소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발병이 되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사법 체계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재판받으러 각 법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홍거 수용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밀폐가 가능해서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동부구치소 전체 이제 수용 인원을 보면 2,419명이고 직원의 수는 425명입니다. 그중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는 184명, 그다음 직원 1명이 확진돼서 총 185명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요. 그 확진되는 대부분의 장소는 그 신입 수용 시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구치소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첫 번째가 신입이고 그 신입에서 한 2주 정도 격리를 하고 이제 다음 홍거 수용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이제 대부분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 전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교정 시설에 있는 직원들도 이제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절대로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 오는 기본적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고 그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구치소에 있는 분들에게 교화하는 것도 잠정적으로 다 중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질본청에 가서 이 역학조사를 한다고 해요. 지금 수용 시설 안에서 신입 수용자에서 이 첫 번째 발병이 됐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 교정 직원에 의해서 발병됐는지를 예.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법무부의 대책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지난 16일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첫 확진은 지난달 말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구치소에 좀 대응이 느렸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확진자가 나온 시점에 그럼 전수조사나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면 예. 확산세를 조금이나마 좀 잡거나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던 그 코로나19 확진으로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던 확진자가 나온 게 이제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진단조사는 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증상 조사가 이루어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수용자와 이 직원분들의 한 16, 7명까지 많이 다량으로 확진자가 나오자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물론 이제 구치소 측에서 하는 이제 해명은 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게 된 그 경위는 사실상 신입 수용자가 나와서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일 처음 확진자가 나왔던 것과는 이 집단 감염의 경로가 약간 다르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그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치소라는 곳은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고 또 이게 미결수들이 수용되는 집단입니다. 예. 교도소와는 다르게 재판을 계속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출정을 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그 재판에 임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수용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전파 경로가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예.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신입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수적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검사를 진행하고 이런 대응책들이 이제 구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교정시설이 좀 우려되는 경우가 밀폐 공간에서 좀 여러 사람이 공동 생활을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뭐 사법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지만 수용 공간도 부족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네,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신입 수용자가 들어오면 2주간 따로 격리 조치를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혹시 이걸 2주에서 3주로 늘려야 되느냐? 그럼 3주로 늘리면 조금 홍보 수용으로 들어갈 때 위험을 좀 막을 수 있느냐 싶었는데 지금 일반적인 코로나 환자들의 입원 기간이 한 10일에서 11일 무증상자인 경우는 그렇고 확진되는 사람도 한 16일 정도 되면 보통 퇴원을 이제 시켜주고 있는 듯해요. 물론 워낙 많은 아웃라이어라 그러죠. 다른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14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안전한 시간이냐라는 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역시 이제 질본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사가 들어간다니까요. 만약에 보통 우리가 요양시설을 보면 안에 계시는 그 환자분이 접촉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요양을 하시는 그 간호하시는 분 혹은 그 직원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만약에 안에서 수용자, 신입 수용자에 의해서 무증상 전파가 됐다면 그 기간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뭐 요새는 누구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접촉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뭐 직원을 저희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직원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다라고 나온다면 오늘 조사를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조금 더 엄혹한 어떤 생활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수용 그 시설이 부족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양수겹장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원인이 발생했고 원인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즉 신입 수용 기간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좀 엄혹한 생활 규율을 다시 만들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좀 법무부에서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법무부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닷새째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앞서서 얘기도 했지만 어제 주말인데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 확산세 얼마나 더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닷새째 연일 그러니까 10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실제로 이제 규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뭐 수도권에서 뭐 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다양성 있게 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감염 경로 미확인 뭐 비율도 굉장히 높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방역망 밖으로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 정도 규모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해봤을 때 실제로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지금 닷새째 천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정세를 보이거나 유지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과 그리고 2.5단계의 효과가 절충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같은 절충 구간은 과거 수도권 1.5단계나 2단계 격상 때도 보였거든요. 그랬다가 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뭐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빠르면 일주일 내에 다시 급증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절충 구간을 넘어서서 급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효과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시켜주는 정도의 효과다. 그러니까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감소세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가 단순하게 뭐 3단계 격상 이렇게 단계 격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부 방역 지침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평성 이런 종합적인 거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방역 지침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고려를 해야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추가적인 방역 지침의 효율성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어떤 대책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현지에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식사를 하신다든가 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 이 환경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환경들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설정을 할 때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경향성을 보면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성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방역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서 딱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세부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공평성 부분 가지고 계속 이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방역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3단계 격상 여부를 고민하는 부분도 사실 경제적인 파장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여론에 좀 좌지우지 되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묻어나는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일 그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병상 부족입니다. 정부가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민간 병원에 협력도 요청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망자 수도 계속 연일 두 자릿대를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도권만 해도 500명 이상이 확진된 후에 자택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경증 환자를 격리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고 또 중환자를 위한 병상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부에서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상급 종합병원의 1% 정도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마련을 해달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과거에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곳에 컨테이너 병상을 마련하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임시방편이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중환자를 위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소 여유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코로나 전담 거점 병원을 빨리 확보를 해서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중환자를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지만 인력이나 장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요. 예. 더군다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공공 어떤 집단 수용 시설 같은 거, 연수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빨리 확보를 해서 지금 확진 받으신 분들이 자택 대기 없이 즉시 입소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고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지금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의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택에서 대기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하다면 좀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특성상 급속하게 임상적인 그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기저질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구나 발생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젊은 층에서도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자택 대기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확진을 받으면 빨리 확진이 아닌 음성이신 분들과는 격리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적어도 경증 환자에 대한 어떤 격리 치료 시설을 빨리 확보하는 부분 여기에 더불어서 중환자 병상을 빨리 마련을 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의료진이 지근에 있으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중환자 병상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예.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그 정부가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 내리고 민간 병원에 협조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요. 현장에서는 다른 중증 질환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당장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 자체를 다른 중환자 병상에서 지금 이렇게 빼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환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간 상급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립대병원 같은 곳에서 일정 분량의 중환자 병상을 빨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하는 부분도 예. 어떻게 보면 질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다른 어떤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코로나19 전담 거점 병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을 일단은 뭐 퇴원 조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분들이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만큼 다른 병원에서 빨리 전환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따로 코로나19 전담 거점병원, 종합병원 수준의 이러한 병원 시설을 빨리 확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당국이 선제적 검사를 통해서 숨은 감염자, 잠복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38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이 확산세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선별진료소를 그러니까 확대하는 거를 좀 맞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언급했던 이분들 확진됐을 때 이분들이 빨리 격리치료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또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만 찾아내서 이분들을 따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가지고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실제로 격리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받으신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택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격리라는 측면에서는 뭐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예. 실제로 이분들이 자택에서 대기를 하실 때 급속하게 예후가 안 좋아지면서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일단 진단검사 확대와 더불어서
실제로 격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시설을 빨리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생활치료센터, 중환자 병상, 거점 병원을 활용해서 지금 환자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물론 그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마스크 지금 현재 뭐 치료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인 치료제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백신과 치료제가 적절한 것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고요. 마스크 착용도 실제로 지금 과거에 여름철이 오면서 비교적 가벼운 마스크로 전환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건조한 환경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실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 안면 부위가 잘 밀착이 되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마스크가 가장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역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타인들과 같은 공간에 계실 때 마스크를 벗는 이러한 부분들은 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의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지금 경기도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치료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고발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치료시설이 없어서 집에 계셨다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황망한 일이 발생했을 예. 때 그거를 그 유가족에게 어떻게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치료시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경기대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가 되었고, 예. 그 기숙사 학생들하고도 최대한 협의했는 상태에서 가장 방역을 지키면서 기숙사에 대한 이제 생활치료시설로 개방하는데 허용을 했는데, 그 대학교 학생들이 아닌 듯한 사람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제로 쫓아냈다, 그다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논쟁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면 정말 오늘 하루 진짜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 분이 예. 빨리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확산세와 그다음에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절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뭐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했어요. 억대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의로 이제 이런 엄중한 시국에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거나 또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동선을 거짓으로 예. 이제 해명을 한다거나 거짓 설명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실상 그 손해는 금전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시가 최근에도 이제 광주지방법원에 확진자 2명이 예. 이제 관련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방해했다라고까지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예. 억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종전에도 한 사람이 이렇게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해서 대중교통 수단의 뭐 영업 이익이 이제 감소할 수도 있고 예. 여러 파장을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다 항목을 나누어서 계산했을 때 이런 억대 소송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화요일이죠. 오늘 22일에 신문 절차를 재판부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 저도 22일 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예. 여기에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전에 했던 직무 집행 정지와 지금에 있는 2개월 정직에 대한 집행 정지에 대한 소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그 재판을 하는 판사의 어떤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직무가 배제된 상황과 지금 집행정지령 2개월 정직 나온 상황은 조금 다른 느낌이 예. 들어요. 분명히 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절차가 위반됐는 게 가시적으로 보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구성원도 만들어졌고 3일 날 했던 게 10일 날 또 1차 연기해서 다시 예.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 갖추어지는 입장이라서 당의 법원에서 바라보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실 이후에 행정소송을 하다 보면 영업정지 1개월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럼 1개월 나오면 그 집행정지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져서 1개월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1개월을 나중에 부과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2개월 그걸 집행정지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2개월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딱 검토하면 이미 총장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그 화요일 날 하는 재판은 사실상의 본안의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은 열려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좀 부탁드리는데 한 판사의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건 어떠한 재판을 했건 그에 관계없이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그 손해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엄혹하게 판단해 주시는 그런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아직 21일 날 분명히 월요일 내일 아침에 엄청난 기사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법조인의 한 예.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징계 집행정지가 2년 될 거다 아니다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행정지라는 거는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본안에서 이 징계 자체가 정당했느냐 위법적인 절차적 문제가 없었느냐를 예. 따지기 전에 징계에서 이제 징계의 효과로 직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이 징계 대상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안게 되느냐 예. 이 지점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직무 배제를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됐을 때는 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던 바가 예. 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징계위원회라는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졌고 여러 차례의 이제 신문 기일을 거쳐서 또 증인신문이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기 끝에 이 징계 2개월이라는 정직 2개월이라는 그런 수위의 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당장의 이 징계 효과를 배척할 것이냐 아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예. 본안에서 이 부분은 사실 궁극적으로 이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이런 임시적 단계에서 바로 대통령이 제각까지 한 징계를 법원이 배척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2개월이라는 게 만장일치 2개월이 아니거든요. 그 세 사람이 징계위원들이 다 2개월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징계 양정에 보면 제가 예. 법학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악에서 그 다음에 유리한 걸 더해서 예. 가장 유리한 걸로 더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해임이 나왔을 수도 있고 6개월이 나왔을 수도 있고 2개월이 나왔다면 그 최악인 해임에서 과반수가 넘어가는 유리한 걸 더해서 가장 유리한 2개월로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 행정법원에서 그 2개월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냥 2개월 나왔는 건 좀 달라서 예. 징계의 양정에 따라서 판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본안 판단에서 조금 고려돼야 될 요소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22일에 신문이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결정은 빨리 나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워낙에 시급하게 가처분 단계에서 이제 본안이 결정되기 전에 시급하게 미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신문기일도 이렇게 청구가 들어간 거의 직후에 열리게 되고 예. 아마 22일 신문이 열리게 되면 뭐 당일날 나오기는 다소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또 뭐 선고 비슷하게 기일을 따로 잡지도 않습니다. 바로 법원이 결론을 내리면 한 2, 3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어서 크리스마스 전에 아마 가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나오고 나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출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윤석열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계위가 언론에 징계 심의 의결 요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징계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자료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자료를 저는 나왔다는 게 조금 불편은 해요. 사실 저는 그 감찰위원회 법무부에서는 그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바깥에 막 드러나는 것도 되게 불편했고 그다음에 징계 감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는 것도 예. 사실은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 이게 뭐 저희들 공소장도 잘 들여다볼 수 없고 피해 사실 공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데 결국 들여다보면 예. 가장 중요한 건 징계 쪽에서 판단했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그 판사 문건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 분명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다. 판사 문건을 만들었으면 그 의도가 뭐겠느냐? 예. 결국 그건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만드는 문건이고 결국 그 정치적 의도도 그러한 경우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윤석열 측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문서가 만들어진 의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판사 문건이 정치적 색깔을 입혀서 판사에게 어떤 행동으로 옮겨진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도에 하나의 어떤 생각에 그친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결과는 없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도 사실 검찰청법 43조에 보면 정당화 정치 운동에 관여할 것이니까 부자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자규가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윤석열 뭐 총장이 나를 뭐 대선 후보로 끼워 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뭐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 운동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뭐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봉사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즉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이직에 천착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부적 발언을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저도 이렇게 저 공무원 쪽에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국민에 대한 봉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윤석열 측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게 정치적 의도를 두고 했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22일에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소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굉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권에서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한테 이제 저항하는 국면이다라고 해서 이제 구도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측면에서 사실상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청구를 인용해주면 이 대통령 그리고 이 여권에 미칠 후폭풍 정치적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사실 정직 2개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리고 그간 굉장히 좀 세밀하고 지연 말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잘못됐구나라는 어떤 이제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 또한 이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무게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예, 화요일 22일에 신문길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결과가 지금 주목되는 이유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